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한참 폭로했던 그 힘들었던 시기, 그 시기에 저희 심정과 뒷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왜 얼굴을 공개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14일 첫 폭로를 하고 나서 한 1월 말 2월 달까지 제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폭로를 했습니다. 국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7개월 만에 이 서슬퍼런 정권 초기에 이 하위직 실무자가 문재인 정부의 첫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여권의 마이크는, 그 확성기는 저희 마이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합니다. 당연히 제가 여론전에서 밀리죠. 그때 미꾸라지, 꼴뚜기, 피레미 등등 수많은 비난을 청와대와 여권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악플러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저로서는 그 당시에 여권과 악플러들의 협공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조국을 잡겠다고 벼르고 별려서 만든 운영위원회입니다. 그 결과 야권이 참패했습니다. 저는 그 실패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쓴 보고를 조국 수석에게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높은 사람이죠. 저는 저희 부서의 장인 사람이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저희 특감 반장이라는 직속 상관을 통해서 반부패 비서관에게 일단 보고가 된 것이죠. 청와대의 부서의 단위가 비서관실별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서관과 특감 반장이 소환되었어야 합니다. 조국 수석의 입장에서는 저에게 직접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은, 그리고 저를 비난하면은 무조건 방어가 되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면 야권에서는 조국 수석을 잡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서관과 특감 반장이 소환되지 않았다, 출석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그 국회 운영위원회는 파행되는 게 맞았죠.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행하지 않고 속기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예상한 대로 참패했습니다. 판정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국을 혼내겠다, 조국을 잡겠다, 이런 욕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감정과 의욕이 앞서기보다는 치밀한 계획과 냉정한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패전으로 끝이 났고 여론은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더욱더 외롭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수록 힘이 납니다. 한판 붙자는 생각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동해 바다에서 태어나고 남해 바다에서 자라왔던 그런 기상 있는 사람 아니냐? 스스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래, 독고다이로 한번 붙어보자. 나는 혼자다, 그래. 혼자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오고 1월달이 되었을 때 저는 더욱더 강하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이 저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소를 했습니다. 검찰에 했죠. 그 이유는 아마도 이렇게 하면 제가 입을 닫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더 세게 했습니다. 더욱 제 결의를 다지게 만들었고 더욱 힘을 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밟히면 더 일어서고 굴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 폭로전은 더욱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 동부지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달라. 1월 3일자에 와라.
알겠다고 하고서 저희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와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 나는 가족도 있고 함께 해왔던 이웃도 있고 저희 가족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것 때문에 주저스럽다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와 저희 변호인은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래, 이걸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그때마다 도망치듯 출석할 수 있겠느냐, 당당히 가자, 나 떳떳하지 않는가, 떳떳하게 내 입장을 밝히고 조사 열심히 받겠다. 저는 이렇게 마음 먹고 드디어 기자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공개적으로 정문으로 얼굴을 공개하며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월 3일 날 오전에 제가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을 했고, 그때 동부지검 앞에는 엄청난 취재 인파가 있었습니다. 저를 응원하는 시민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동부지검 정문 앞으로 가니 팡팡 터지는 후레쉬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더욱 차분해지고 저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미리 생각해 뒀던 그런 멘트를 얘기하고 당당하게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 친청와대, 친여권 언론들이 얼굴이 공개된 김에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할까, 얼마나 내 주변을 괴롭힐까, 이런 걱정이 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인상이 좀 야비한 인상이었으면 너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을 거다. 그런데 네가 당당하게 나오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좀 진실성 있게 얘기를 하니까 다 네 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정말 무슨 사연이 있고 저 말이 진실인가 보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날 이후에 수많은 보수단체와 변호사분들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었고, 지금 저희 변호사 중에는 몇 분이 그분들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기저기에서 많은 응원을 받았고, 제 마음속에는 종교적인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친한, 제가 알고 지내던 몇 살 위의 형님입니다. 그분이 전화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 지금 어디고? 예, 변호사실에 있습니다. 잠깐 좀 보자. 예. 나가니까 이분이 낮술을 좀 거나하게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그 제 손목을 잡고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변호사 사무실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 제가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지만 그분과, 그 변호사분과 제가 업무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인연이 어떻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담인데 그분이 저를 어느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니한테 얘기하는데 니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이거는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넌 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니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너 진짜 죽으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너 이거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100번은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나보고 그냥 이거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그만큼 그날 이후에 저를 걱정해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반문, 반청와대의 기치를 들고 철저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 공익제보센터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철두철미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저를 응원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이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